안녕하세요. 경제만담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상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진짜 부자들, 그러니까 자산이 10억, 20억 이상인 사람들을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이상하게도 다들 비슷한 행동 패턴이 있어요. 화려하지 않습니다. 비싼 차를 몰지 않아요. 명품을 들고 다니지 않아요. 인스타그램에 여행 사진을 올리지도 않아요. 심지어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우리 주변에서 가장 화려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항상 좋은 데서 밥을 먹고 새 차를 바꾸고 해외여행 사진을 올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통장을 실제로 들여다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놀랍게도 그 화려함 뒤에 숨어있는 숫자는 여러분의 상상과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설마 그게 진짜야? 라고요. 오늘 이 질문에 데이터로 정확하게 답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영상 끝에 가시면 왜 진짜 자산을 쌓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조용한 삶을 선택하는지, 그게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라 아주 정교하게 계산된 전략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이 이야기의 출발점이 되는 숫자 하나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2025년 12월에 발표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입니다. 우리나라 자산 상위 10% 가구가 보유한 순자산의 기준선이 얼마인지 아세요? 10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중 상당수는 여러분 눈에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10년 된 차를 몰고 브랜드 없는 옷을 입고 조용한 동네에서 조용하게 살고 있습니다. 반면 하위 50% 가구가 보유한 순자산을 전부 합쳐도 전체의 9.1%밖에 안 됩니다. 이 극명한 차이가 단순히 소득 차이에서만 온 걸까요?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서 그 진짜 이유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부자들이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하나의 원칙부터 먼저 알아야 합니다. 워런 버핏이라는 이름 다들 아시죠?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인데 그 사람이 수십 년째 살고 있는 집이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1958년에 산 집입니다. 당시 가격으로 31,500달러, 지금 돈으로 환산해도 미국 중산층 집값 수준입니다. 전 세계에 그 사람이 투자한 수백 개의 기업이 있는데 정작 본인은 오마하라는 소도시에서 수십 년째 그 집에 살고 있어요. 이걸 단순히 검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이건 검소함이 아니에요. 전략입니다. 이 원칙에 학술적인 이름이 있어요. 스텔스 웰스, 그러니까 숨겨진 부라고 부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자산을 축적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단순한 절약 습관과 다른 점이 뭐냐면 의도적이고 계획적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전략의 일부입니다. 한국 상황을 볼게요.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 평균 자산은 5억 6,678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금융자산, 즉 실제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산은 24.2%밖에 안 돼요. 나머지 75.8%는 부동산 같은 실물자산입니다. 그것도 대부분 살고 있는 집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자산이 묶여 있습니다. 팔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자산이요. 반면에 자산 상위 10% 가구, 그러니까 순자산이 10억 5천만 원 이상인 분들을 보면 이 구조가 다릅니다. 이분들은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높으면서도 현금을 만들어내는 금융자산을 별도로 쌓아왔어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 자산을 지켜왔을까요? 평범한 소득으로 시작한 사람들이 어떻게 수억 원대의 금융자산을 별도로 보유하게 됐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이해하려면 돈을 모으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세 가지 균열을 먼저 알아야 해요. 돈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하면 이상한 일들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세해서 눈치채기 어려운 균열들이에요. 이 균열들이 방치되면 10년이 지나도 자산이 제자리인 이유가 됩니다. 그 세 가지 균열이 뭔지 지금부터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돈을 모으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세 가지 균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균열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찾아오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하고 나서야 알아챕니다. 미리 알고 있으면 막을 수 있어요. 첫 번째 균열은 관계의 균열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주변에 내가 돈을 좀 모았다는 게 알려지기 시작하면 연락이 갑자기 늘어납니다. 오랫동안 연락 없던 친척이 명절에 문자를 보내요.
예전 직장 동료가 갑자기 밥 한 번 먹자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런 말이 나와요. 너는 여유 있잖아. 나는 지금 좀 힘든데. 이게 단순히 기분 나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자산을 축적해가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돈이 새는 구멍이 바로 여기예요. 경조사 챙기기, 누군가에게 빌려주는 돈,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더 나에게 되는 밥값. 이것들은 한 번에 큰 돈이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 하지만 1년을 합산해보면 꽤 큰 금액이 됩니다. 2025년 가계 소비 통계를 보면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실질 소비 지출이 252만 원으로 전년 대비 0.4% 감소했어요. 지갑이 얇아지는 시대인데도 사람들이 허리띠를 조이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관계 소비입니다. 내 의지로 통제하기가 어려운 지출이거든요. 두 번째 균열은 소비 수준의 균열입니다. 이건 관계에서 오는 압박이 아니라 내 안에서 생기는 압박입니다. 통장에 돈이 쌓이기 시작하면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려요. 이 정도는 써도 되지 않을까? 나 이제 좀 됐는데.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이 정도 보상은 해줘야 하지 않을까? 이거를 경제학 용어로는 라이프스타일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소득이 오르거나 자산이 늘면 자연스럽게 소비 수준도 따라 올라가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위험하냐면 한번 올라간 소비 수준은 내려가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식당, 더 좋은 차, 더 좋은 동네. 이게 자연스러운 욕구처럼 느껴지는데 실제로는 자산 축적 속도를 갉아먹는 가장 무서운 적이에요. 왜냐하면 소비가 올라가는 속도가 자산이 쌓이는 속도보다 빠를 수 있거든요. 뒤에서 복리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앞에서 소비가 다 먹어치우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 균열은 심리의 균열입니다. 이게 사실 제일 무서운 균열이에요. 돈이 모이기 시작하면 사람은 두 가지 감정 사이에서 흔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는 이 돈을 지켜야 한다는 불안감이고 다른 하나는 이 돈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고 싶다는 욕구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면 의사결정이 흔들립니다. 좋은 투자 기회가 와도 불안해서 못 들어가고 필요 없는 소비를 하면서 자신감을 채우려 합니다. 이 심리적 불균형이 장기 자산 축적의 가장 큰 방해물이에요. 이 세 가지 균열, 다들 어느 정도 공감이 되시나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답을 드리기 전에 이 균열들이 실제로 자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먼저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아주 중요한 비유를 하나 드릴게요. 두 개의 양동이가 있습니다. 두 양동이 모두 위에서 똑같은 속도로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한 양동이에는 옆구리에 구멍이 몇 개 뚫려 있습니다. 들어오는 물의 양이 같아도 10년 후 두 양동이에 담긴 물의 양은 완전히 달라지겠죠.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 구조예요. 소득이 비슷한 두 사람이 있는데 10년 후 자산이 극명하게 다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 사람은 양동이 옆구리 구멍을 막았고 다른 사람은 들어오는 물만 늘리려다가 구멍을 방치했어요. 실제 숫자로 보겠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연 7% 수익률이라고 가정하면 20년 후에는 약 5억 2천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매달 소비 압박, 관계 압박, 과시욕구 때문에 100만 원 중에서 30만 원을 계속 써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월 70만 원만 투자하게 되고 20년 후에는 약 3억 6천만 원이 됩니다. 차이가 무려 1억 6천만 원이에요. 단순히 30만 원 덜 모은 게 아니라 복리의 힘이 20년 동안 작동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이 30만 원이 어디로 갔는지를 추적해보면 놀랍게도 대부분 남에게 보여주는 소비에 쓰입니다. 내가 진짜 원해서 쓴 돈이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쓴 돈이에요. 명품 가방, 골프 회원권, 모임에서의 고급 식사.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진짜 나의 가치와 맞아서 쓰는 돈이라면 전혀 문제 없어요. 문제는 이 소비들이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이루어질 때입니다.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다시 한번 볼게요. 소득 상위 20%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11억 1,365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7.9% 늘었어요. 반면 소득 하위 20% 가구의 자산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이 격차가 단순히 버는 돈의 차이에서만 온 게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어디에 돈을 쌓느냐의 차이가 복리와 결합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격차가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말로는 쉽죠. 근데 한국에서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맞습니다. 정확히 맞는 말씀이에요. 한국이라는 사회적 환경이 이걸 특히 더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게 개인 의지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사실 없는 척, 조용한 삶, 이런 개념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게 유독 어렵습니다. 이유가 세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체면 문화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체면은 단순한 자존심이 아니에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일종의 통화입니다. 밥을 살 때 더 내는 것, 선물을 조금 더 좋은 걸 사는 것, 이게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는 비용으로 인식되는 문화가 있어요. 이 구조 안에서 절약하거나 검소하게 행동하는 게 때로는 관계를 손상시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두 번째는 비교 문화입니다. 아파트 평수, 자동차 브랜드, 자녀 학교, 해외여행 횟수, 이것들이 대화의 소재가 되는 사회에서 비교로부터 자유롭기가 쉽지 않아요. 통계청 2026년 자료를 보면 2026년 현재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중이 36.9%까지 올라왔습니다. 가족 구성이 바뀌어도 비교의 대상은 여전히 존재하고 오히려 SNS라는 새로운 무대 위에서 비교의 범위가 더 넓어졌어요. 세 번째는 SNS 구조입니다. 이건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한국의 SNS 문화는 과시, 친화적입니다. 무엇을 먹었는지, 어디를 갔는지, 어떤 걸 샀는지를 공유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어요. 이 환경에서는 조용히 자산을 쌓아가는 삶이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행도 안 가고 좋은 것도 안 사고 올릴 게 없다는 느낌이요. 그런데 여기서 냉정하게 한 가지 물어볼게요. SNS에 올라오는 그 삶들 뒤에는 어떤 숫자가 있을까요? 화려해 보이는 소비 뒤에 얼마의 빚이 있을까요? 2026년 4월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보면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을 전면 제한하는 강력한 규제가 시행될 만큼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정부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빚으로 만들어진 화려한 삶을 기준으로 자신을 비교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 세 가지 구조적 압박, 체면, 비교, SNS. 이것들이 합쳐지면 조용한 삶을 살고 싶어도 살기 어렵게 만드는 환경이 됩니다. 그러나 이 환경을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다르게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환경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3막에서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드릴게요. 그냥 검소하게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관계도 지키고 소비도 하면서 동시에 자산을 조용히 쌓아가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진짜 실전입니다. 지금까지 왜 돈이 보이면 안 되는지, 왜 한국에서 이게 특히 어려운지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없는 척이라는 게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속이거나 비참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전략적으로 소비의 가시성을 조절하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도 외부로 드러나는 소비 신호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가족 관계, 친구와 지인 관계, 그리고 디지털 공간입니다. 첫 번째는 가족 관계에서의 기대치 관리입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존재이면서 동시에 가장 많은 금전적 요구가 발생하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특히 40대에서 60대라면 위로는 부모님 용돈, 아래로는 자녀 학비와 지원이라는 이중 부담이 있어요. 이 부담은 완전히 없애기 어렵습니다. 관계를 유지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일관성입니다. 내가 어느 수준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를 처음부터 분명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에요. 한번 올린 지원 수준은 내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명절마다 100만 원씩 드리다가 50만 원으로 줄이면 이게 사건이 됩니다. 처음부터 50만 원을 드렸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요. 기대치를 처음부터 관리하는 것, 이게 가족 관계에서 자산을 지키는 가장 조용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친구와 지인 관계에서의 소비 조절입니다. 모임에서 항상 더 내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게 좋게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기대값이 됩니다. 다음번에 안 내면 인색한 사람이 되는 구조예요. 이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처음부터 균등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자신의 자산 규모나 투자 현황을 주변에 굳이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 물어볼 때도 애매하게 답하는 게 낫습니다. 요즘 뭐 하세요? 라는 질문에 그냥 조금씩 모으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것과 요즘 ETF에 얼마 넣었는지
넣었는데 수익이 좀 났어요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아요. 전자는 아무 기대도 만들지 않고 후자는 당신을 여유 있는 사람으로 규정지어 버립니다. 세 번째는 디지털 공간에서의 소비 비가시화입니다. SNS에 올리는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비싼 레스토랑, 해외여행, 새로 산 물건. 이것들을 올리는 순간 당신의 소비 수준이 공개됩니다. 이걸 보는 사람 중에는 가까운 친구도 있지만 미래에 당신에게 뭔가를 기대하게 될 사람도 있어요. 소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즐기도에 굳이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경험은 내 것으로 남기고 신호는 최소화하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관계에서 발생하는 금전적 압박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실행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서서히 주변의 기대값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그 낮아진 기대값 위에서 조용히 자산이 쌓이기 시작해요. 이게 없는 척의 기술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극적이지 않아요. 화려하지도 않아요. 그냥 조용히 시간이 지나면서 숫자가 달라집니다. 자, 이제 자산을 어디에 쌓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없는 척 전략의 완성은 소비를 줄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줄인 소비만큼의 돈을 정말로 남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쌓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국에는 아주 훌륭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ISA 계좌, 연금저축펀드, RP. 이 세 가지예요. 왜 이게 보이지 않는 자산이냐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부동산은 보입니다. 어느 동네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사는지 주변에 금방 알려져요. 고급차도 보입니다. 매일 타고 다니니까요. 명품도 보입니다. 들고 다니니까요. 그런데 ISA 계좌 안에 ETF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 연금저축펀드에 매달 얼마가 들어가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 통장 화면을 직접 보여주지 않는 한 완전히 비가시적인 자산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아무런 기대도 만들지 않거든요. 여기서 이 계좌들의 실질적인 힘도 짚고 가야 해요. ISA 계좌는 국내외 주식, ETF, 채권, 펀드를 한 계좌에서 운용하면서 최대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도 9.9%의 분리과세만 적용돼요. 일반 계좌에서 배당이나 매매 차익에 붙는 세금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계좌 자체가 세금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연금저축펀드는 여기에 더해 세액공제라는 선물까지 줍니다. 연간 600만 원까지 납입하면 최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100만 원을 넣으면 16만 5천 원이 세금에서 깎이는 구조입니다. IRP까지 합산하면 최대 900만 원 납입분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돼요. 그리고 이 안에서 쌓인 자산은 수령 전까지 과세가 이연됩니다. 과세가 이연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세금으로 나갈 돈까지 지금 내 돈처럼 굴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리와 만나면 시간이 갈수록 위력이 커집니다. 이걸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똑같은 씨앗을 두 화분에 심었어요. 한 화분은 그냥 일반 흙이고 다른 화분은 영양분이 가득한 특수 배합토입니다. 물도 똑같이 주고 햇볕도 똑같이 쬐어요. 그런데 10년 후에 자란 나무의 크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ISA와 연금저축펀드가 바로 그 특수 배합토예요. 같은 돈을 넣어도 세금 혜택과 복리가 결합되면서 일반 계좌보다 훨씬 빠르게 자산이 자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자산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한 관계 압박에서도 자유롭습니다. 누군가가 너 요즘 어때? 라고 물어봐도 그냥 그럭저럭이요 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요. 연금저축에 돈이 쌓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없는 척이 거짓말이 아니라 전략이 되는 순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두 가지를 함께 실행하는 사람들이 10년, 20년 후에 어떤 위치에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소비의 가시성은 낮추고 자산의 축적은 가속화하는 두 방향이 동시에 작동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조용한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삶의 구조입니다. 지금까지 꽤 많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딱 하나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부자가 될수록 없는 척 해야 한다는 말. 이게 처음 들으면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열심히 모았는데 왜 숨겨야 하냐고요. 그런데 사실 이건 억울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산을 지키는 가장 품위 있는 방법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비로 증명하려는 순간 나는 이미 소비에 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통장에 찍힌 숫자가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선택을 반복해 왔느냐가 증명합니다. 조용한 삶이라는 게 가난한 삶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에 집중하고 남의 시선을 위한 소비를 걷어낸 자리에 진짜 자산이 쌓이는 삶입니다. 외부로 드러나는 건 조용하지만 내부에서는 아주 활발하게 자산이 움직이고 있는 삶이에요.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떠올려 볼게요. 상위 10%가 전체 순자산의 46.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선이 순자산 10억 5천만 원이에요. 이 숫자가 처음에는 아득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숫자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자산을 가진 사람들의 상당수가 주변에서 잘 티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오래, 더 많이 쌓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지갑은 얼마나 보이고 있나요? 당신의 소비는 지금 누구를 위해 이루어지고 있나요? 나를 위한 소비인가요? 아니면 누군가의 시선을 위한 소비인가요?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 오늘 영상을 제대로 보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작은 숙제 하나를 드릴게요. 오늘부터 딱 한 달만 내가 하는 소비들을 두 가지로 분류해 보세요. 내가 진짜 원해서 한 소비, 그리고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한 소비. 한 달 후에 그 목록을 보면 스스로 놀라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목록이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자산을 바꾸는 첫 번째 문이 열리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댓글로 오늘 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만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